곽재식의 과학수다. 곽재식의 과학수다. 오늘은 선거와 또 과학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학 박사이시자 또 SF 소설가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오늘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선거와 과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는데 유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투표 방법 이거는 없다. 이 얘기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케네스 에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데요. 이 케네스 에로가 제시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940년대, 50년대에 제시된 정리인데, 그러니까 뭔가 에로틱한 거 불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기억은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이게 시험을 위해서 외우신다 그러면 선거라는 것에 에로 사항이 참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텐데 제가 쓸데없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에로 사항 그렇죠.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투표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항상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와닿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선거에 이제 후보가 10명이 나왔는데 다들 이제 비슷비슷하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한 10% 내외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런데 그 중에 곽재식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유권자들 대다수가 곽재식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좀 딴 사람이 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곽재식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곽재식 후보가 대충 한 11%만 지지를 받으면 80%가 이 사람이 되는 것만은 정말 싫은데라고 해도 당선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10명이 나눠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1, 2등만 따로 결선 투표를 시키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잠깐 생각해보면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2등 자리를 놓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제도가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민 다수의 성향을 조사해보면 진보 성향으로 좀 기울어진 편인데도 뭐 보수 성향 대통령이 얼떨결에 나오게 된다거나 혹은 뭐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처럼 갑자기 신인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왕왕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 에로의 그 불가능성 정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이 다수결, 이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민의가 다 수렴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후보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싫어. 그래가지고 싫은 사람을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될 사람을 뽑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은 싫고 또 그냥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좀 어렵긴 하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사실 투표 방법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1위만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한 2등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지지 많이 받은 편이니까 당선시켜도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사람. 이런 방법을 이제 중대 선거구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이게 특이한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의원을 뽑을 때는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좀 우리가 친숙한 걸로는 우리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할 때는 보통 1등을 반장을 시키고 2등을 부반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대선거구 방식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예전에 제4공화국 뭐 이런 시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잠깐 도입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 이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결선 투표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좀 특이한 방식으로는 최하위를 차지한 사람을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모아가지고 또 투표를 해가지고 또 제일 꼴등을 한 사람은 또 탈락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1등이 되는 방식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되게 이상한 방법인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이 방법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기도 좋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기가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겠네요. 경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 그리고 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탈락을 하고 싫어하는 표를 덜 받은 사람이 살아남는 방식 뭐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바이벌 쇼 같은 데서는 가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점수를 부여를 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3점, 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2점,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뽑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요거는 뭐 사기업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신입사원을 뽑는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때는 또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투표 방법이 많은데 참 이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이번에도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론조사에서 딱 보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로 뭐 신뢰 수준이 뭐 90%다, 95%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한 49대 51 정도로 두 후보의 지지세가 팽팽한 어떤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한 두 사람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냥 우연에 의해서 두 사람 다 한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만 연속으로 여론조사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100%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하면 100%로 한 사람한테 또 쏠린 결과가 나올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49대 5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좀 더 간단한 예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한다. 동전 던지기를 연속으로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앞면만 나왔다. 그러면 이 동전은 앞면만 있는 동전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면, 뒷면 다 있는 정상적인 동전이라 하더라도 4분의 1 확률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이걸 한두 번 던져서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되고 여론조사도 많은 사람들을 표본 집단으로 잡아야 이게 그래도 유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다른 조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쏠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95%다라고 하면 100번에 95번은 제대로 들어맞지만 100번에 5번 정도는 우연에 의해서 쏠리는 그런 조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역구만 해도 뭐 250석 뭐 이렇게 되니까 가끔 여론조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가 좀 나와도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신뢰 수준에 관한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 예르지 네이만이라고 하는 폴란드인 수학자거든요. 이분이 1930년대에 개발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전 세계의 이제 선거와 여론조사를 하는 데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기법입니다. 근데 정작 이 예르지 네이만 이분의 어떻게 보면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는 이제 1980년대까지 공산당 독재가 쭉 이어지고 있었던 바람에 정작 이분의 이런 여론조사 기법이 제대로 활용되지가 못했었죠. 선거와 과학, 뭐 때려야 뗄 수가 없을 텐데 이 투표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분 확인도 이제 태블릿에서 이렇게 요즘은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옛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보시면 1985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 투표를 찍는 그 기표 용구, 투표하는 그 도장의 모양이 그냥 동그라미였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1992년에는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한자 사람 인자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그냥 동그라미로 하니까 이제 투표용지가 만약에 접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혹은 다른 투표용지에 묻거나 했을 때 묻어 나온 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묻었을 때 거울 대칭으로 뒤집힌 모양이 되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수학에서는 이제 선 대칭이 깨진 모양을 도입하자고 하자라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사람 인자 모양으로 됐다가 1994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사람 인자 모양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점 복자 모양입니다. 그렇죠. 선거와 또 과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전자개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자개표, 이게 시험 볼 때 OMR 카드와 같은 원리인가요, 이게?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고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전자개표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투표용지 분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같은 사람한테 투표한 표만 모아놓는 기계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표만 다 모이면 그걸 이제 나중에 따로 확인하고 세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장씩 표를 뽑아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그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판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찍은지를 이제 측정한 다음에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한 사람의 통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찍고 인식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표를 한 장씩 끄집어내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뭐 한꺼번에 두 장을 집지 않게 하고 표가 걸리거나 달라붙어가지고 한꺼번에 두 장이 집힌다든가 하는 일을 피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할 때 저도 거기 선관위에 계신 분한테 여쭤본 게 이거 접어도 됩니까? 그리고 이게 혹시 도장이 묻어나는 건 아닐까요? 접으면 뭐 이런 걸 질문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가 접혔을 때 다시 피면 문제가 없게 되도록, 그리고 투표한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것이 최대한 안 묻어나도록 종이 자체도 그 성질을 잘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종이가 달라붙거나 이렇게 걸리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정전기가 없어야지 서로 달라붙는 일이 적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 처리한 종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민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게 분류를 그러니까 기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나중에 사람이 그걸 다 확인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자개표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네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공명선거를 계속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뭐 의심하는 태도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크게 또 문제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참관을 뭐 양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또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정당 투표는 워낙 그 이제 투표용지가 길어서 이게 전자 개표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손으로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 용지가 작고 간단하게 생겼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 속에서 뭐 끼는 문제라든가 걸리는 문제 같은 게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한 뭐 1분에 한 300장까지도 이거를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초에 막 4-5장씩 분류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표가 길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그 많은 표 중에서 한 장씩만 끄집어내가지고 처리하기도 힘들어지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기계에 넣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너무 긴 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투표하면서 또 느끼는 바가 이거 이제 나중에는 집에서 그냥 모바일로 이렇게 투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큰 돈을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전화기로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면서 크게 불안을 느끼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표도 중요한 문제지만 완전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그렇겠죠. 있고, 그리고 많은 정당들이 각 정당의 내부적인 투표를 할 때 이런 전자적인 투표를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많이 도입하는 상태입니다. 정당 내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뭐 해킹의 문제도 상당히 좀 예방된 그런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또 정치적인 면에서 좀 반대 의견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투표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면 그냥 재미로 투표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투표라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장난스럽게 뭐 나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이니까 찍을까라든가 이 사람 웃기니까 찍어야지라는 사람들의 표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도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다시 처음 얘기 그 에로우의 불확정성의 원리인가?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중우 정치를 지금 걱정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투표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에 열망이 컸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표를 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만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선거에서 선거를 할 때 그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한테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한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의 한자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성의를 가진 사람만 투표를 해라라는 식의 생각이 아직까지 법으로 남아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 투표율이 왜 저조한지 좀 알 것 같아, 일본이. 아, 그렇군요. 거기서는. 근데 물론 이유는 좀 합리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너무 쉬워버리면 진짜 장난으로 한다든지 또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일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는 또 너무 과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전자투표가 만약에 완전히 현실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만 딱 열어서 한번 딱 누르기만 하면 투표가 저절로 된다라고 할 때 그 정도로 과연 쉬워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아주 좋은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공론화가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선거와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학 박사이신 곽재식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